Recording in progress. 네, 시작이 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리스트 스퀘어 문제를 활용을 해서 그 머신러닝에서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 피팅 문제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요. 뭐 아주 간단한 뭐 선형 피팅이라든지 그냥 컨스탄트 피팅 뭐 그리고 리그레션 문제들 이런 것들 살펴봤었고 맨 마지막 부분에 나름 재밌는 내용인데 시간이 짧아서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이 있어서 거기 다시 한번 보고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슬라이드에 남은 뒤 내용은 이제 그 머신러닝 문제들을 좀 더 이제 성능을 잘 분석하고 뭐 그런 방법에 대한 이야기라서 간략한 것들이라서 저번 시간 맨 마지막에 다뤘던 오토리그레시브 모델 피팅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우리 요거 이전에 있던 모든 문제들은 다 인풋 데이터가 있고 출력 데이터가 있고 그게 다 쌍으로 주어져 있었던 건데, 그래서 인풋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의 관계를 그 많은 데이터 쌍에 대해서 다 잘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찾는 그런 문제였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그냥 출력 데이터라는 게 없고 그냥 그 시간에 따라서 쭉 주어져 있는 타임 시리즈 데이터만 있는 경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입력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골라내고 출력 데이터를 골라내고 뭐 이렇게 해서 리스트 스퀘어 피팅 문제를 풀겠다는 건데, 다시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모델을 어떻게 정의를 하겠다는 거냐면, 그러니까 현재 시간이 t라고 하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매 시간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g라는 데이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이 t라고 하면 바로 다음 시간의 데이터는 현재 시간의 데이터로부터 과거의 m개의 데이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내가 주어져 있는 그 n개의 수많은 데이터에 대해서 그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이 데이터 모델이, 그러니까 이 예측 모델이 잘 들어맞도록 하는 요 세타 1부터 세타 n까지를 고르겠다 하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세타 1이 내가 모델을 설계했을 때 세타 1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죠. 굉장히 크다라고 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의 데이터는 바로 직전의 데이터랑 크게 영향을 받는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고, 세타 m이 굉장히 작다면 지금의 데이터는 m 시간 전의 데이터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나타날 것이다. 그렇죠? 보통 그렇겠죠. 보통 이 오토리그레시브 모델이 웬만한 다이나믹 시스템들은 요거 적당한 길이에 여기 뭐 m개면 m개 몇 개면 몇 개 이렇게 적당한 길이에 오토리그레시브 모델로 굉장히 잘 들어맞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보통 다이나믹 시스템이라고 하면 바로 직전에 몇 개의 데이터랑은 좀 관련이 있을 것이고 시간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좀 관련이 적을 것이고 뭐 그럴 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살펴본 것처럼 캘리포니아의 전력량을 뭐 예측한다 뭐 이렇게 되면 그거는 일별 주기라든지 주별 주기 아니면
계절별 주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주기성에 따라서 또 이 세타들이 우리 그때 본 것처럼 어디에는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았다가 뭐 하루 전 24시간 전 데이터에 영향을 크게 받고 12시간 전 데이터에는 별로 영향을 안 받고 그다음에 일주 전이면 뭐죠? 24 곱하기 7만큼의 그 전 데이터에는 영향을 받고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을 어떻게 때려 맞추겠다 하는 거였냐면 이 세타원부터 얘네들을 고르는데 내 예측 모델이 출력한 결과와 그리고 실제 주어져 있는 결과 이것들의 제곱합들이 전부 다 더했을 때 작도록 만들면 내 주어져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이 오토리그레시브 모델이 잘 들어맞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결국엔 뭔가요? 얘는 시간 m으로부터 과거 m개의 주어져 있는 데이터들의 조합인 거죠. 얘는 시간 t로부터 과거 m개의 데이터들의 조합. 그래서 결국 이것들이 전부 다, 이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내 주어져 있는 데이터, G0부터 Gc까지, Gn까지의 모든 주어져 있는 데이터의 결국 선형 조합인 거죠. 선형 조합의 제곱들의 합. 그러니까 뭐 리스트 스퀘어가, 결국에 리스트 스퀘어라는 게 그거잖아요. AX 빼기 B에 뭐 이런 놈의 제곱 이거였는데 결국에는 얘들은 내 변수 X의 선형 Fine 펑션이고 그 컴포넌트들의 제곱합들을 의미하고 있으니까 결국 이게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1부터 Gn까지의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 M이 그 과거 M개의 데이터의 조합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M이 5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5개라고 하면 G의 예를 들어서 여섯 번째 신호의 예측치는 결국 뭐였냐면 세타 1 곱하기 G 잠깐만요. 뭐 이런 형태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다시 써보면 얘는 내 주어져 있는 데이터와 내 주어져 있는 데이터에서 좀 뜯어온 거하고 그리고 내 모델을 설명하는 파라미터의 이너 프로덕트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G7은 똑같이 생각해 보면 6부터 이게 다 2까지가 붙고 보통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다 모아서 예를 들어 G5부터 아니지 6부터 N까지의 내 모델의 예측치를 쭉 다 벡터로 쌓아놓은 걸 생각을 해보면 이게 G들이 아이고 Gn 5 뭐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 되겠죠. 근데 우리 목적은 뭐예요? 요 예측치가 뭐랑 가까웠으면 좋겠냐면
실제 주어져 있는 데이터. 여기 보면 여기 지금 햇이 씌워져 있는 이 벡터는 내 예측 모델의 출력 값들인 거고, 왼쪽에 주어져 있는 것은 실제 데이터에 주어져 있는 값이고, 그렇죠? 근데 우리 문제는 세타를 고르는데 요 벡터하고 요 벡터하고 가급적이면 가까웠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얘를 이제 A라고 부르고 얘를 세타라는 벡터라고 부르면, 그리고 얘를 이제 B라는 벡터라고 쓸까요? 그러면 B는 내 데이터에 있는 거고, 주어진 데이터에 있던 거고, A도 주어진 데이터에 있던 거고, 세타는 찾아야 되는 거. 그러면 우리 문제는 결국 뭐죠? A 세타 빼기 B, A 세타와 B의 차이의 수놈, 놈의 제곱을 최소화하는 문제로 귀결이 되는 것이고, 그럼 이건 풀 수 있는 거죠? 그냥 리스트 스퀘어 문제니까. 다이나믹 시스템, 제가 웬만한 다이나믹 시스템, 웬만한 다이나믹 시스템은 이 오토리그레시브 모델로 잘 들어맞는다라고, 적당한 길이에 오토리그레시브 모델을 잘 들어맞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이나믹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다이나믹스 아직 공부를 안 했고 자동적으로 공부 안 했고 막 그래서 어, 얘기했나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어떤 시그널이라는 얘기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고정되어 있는 시그널 말고, 그러니까 뭐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이렇게 휘청휘청 피치각이든지 고도든지 막 이렇게 휘청휘청하면서 가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웬만한,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뭐 우리 주변에 있는 웬만한 시그널은 다 그렇죠. 이 방의 온도도 그렇고, 그리고 그 에어컨에 돌아가는 팬 스피드도 그렇고, 이런 그 웬만한 다이나믹 시스템들은, 그런 시그널들은 다이나믹 시스템의 상태 변수나 이런 출력들 시그널들은 이런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로 굉장히 잘 들어맞출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나중에 비행역학, 동력학 지금 공부하고 계실 거고, 비행역학 공부하실 거고, 비행동력학 공부하실 거고, 자동제어도 공부하실 텐데, 그 비행기의 역학 굉장히 간단하게 어떻게 써보면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요. 바듬각과 비행기의 바듬각 뭔지 알죠? 바듬각과 피치 레이, 그러니까 피치 방향 각속도, 얘는 어떤 매트릭스들이 연결이 돼서 이런, 그러니까 바로 다 우리 이거 이제 선형 동력학 리니어 다이나믹 시스템이죠. 우리 몇 슬라이드 전에 나왔던, 중간고사 전에 나왔던. 그래서 얘를 이제 상태 변수라고 하면 xk 플러스 1은 axk, 얘를 이제 a라고 부르고, 얘를 b라고 부르고, 얘를 u라고 부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텐데, 여기 지금 A 매트릭스는 이거 보면 G 알파, GQ, M 알파, MQ 이런 것들은 어떤 숫자냐면 비행기의 모양이라든지 비행기 날개의 배치라든지 비행기의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중량, 그리고 비행 조건, 비행 속도, 그리고 비행 고도, 이런 것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어떤 숫자들이에요. 그래서 비행기가 결정이 되고 모양이 결정이 되고 비행기의 비행 조건이 딱 결정이 되면 매트릭스 A 결정이 되고요. 매트릭스 B는 비행기가, 이게 이제 피치 방향 동력학이라고 하면 비행기의 그 뒤에 엘리베이터를 몇 도 쳤을 때 비행기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행기의 모양, 꼬리날개 모양, 그 엘리베이터의 모양하고 뭐 비행 조건하고 이렇게 그게 정해지면 그냥 결정되는 숫자인 거죠. 그러니까 비행기가 정해지고 비행기가 날아가는 비행 조건이 정해지면 그냥 A 매트릭스, B 매트릭스가 정해지고, 이런 선형 동력학 시스템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태 변수는 지금 이 비행기의 피치 방향 운동만 살펴보면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상태 변수는 이제 바듬각,
각속과 그 피치 각속도 뭐 이렇게 이렇게 두 개의 상태 변수를 이용해서 이런 선형 동역학 시스템으로 비행기를 표현할 수 있거든요. 지금 뭐 좀 더 간단하게 이제 끌고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조종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그냥 스틱을 딱 놓고서 가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이제 이 델타 K가 이제 엘리베이터 앵글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빼버리고, 물론 이게 있어도 지금 해석하고 지금 문제를 푸는데 전혀 복잡해지는 게 없지만, 좀 간단한 상황을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워서 이런 입력이 없는 그냥 선형 동역학 시스템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쭉 그냥 비행을 시키고 스틱을 놓고서, 그러니까 조종 이걸 하지 말고 비행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정적 안정성 있는 비행기만 휘청휘청 하면서 뭔가 가겠죠. 그러면 그 쭉 가면서 거기 센서에서 바둔각하고 각속도를 계속 계측해서 내 컴퓨터에 저장을 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니까 알파 제로, Q 제로, 알파 1, Q 1. 예를 들어서 뭐 100분의 1초마다 데이터들을 받아서 계속해서 이 데이터들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여기에서 하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 다시 얘기하면 상태 변수들을 계속 받았다는 거죠. 이렇게. 상태 변수들을 계속 그냥 센서에서 받아서 지금 내가 하려는 건 뭐냐면, A 매트릭스하고 지금 뭐 B는 없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이 A 매트릭스를 찾아내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 비행기를 만들고 비행을 시키고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작업 중에 하나거든요. 내 모델을, 사실은 이 A 매트릭스는 비행기의 형상과 관련이 있고 배치랑 관련이 있고 막 이래서 동역학을 가지고서 모델을 만들 수도 있지만 그게 항상 잘 맞지는 않기 때문에 실험적으로 내 모델이 얼마나 잘 맞는지, 내가 동역학으로 생각했던 매트릭스 A가 실제로 시험을 통해서 잘 그 A가 맞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굉장히 쉽게 쓰일 수 있는 방법인데, 지금 오토리그레션 모델 비슷한 다이나믹 모델로 내 비행 데이터들을 다이나믹 모델을 끼워 맞추는 이런 거를 이제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은 이제 저번 시간 끝날 때 너희 둘이서 이제 물어봤던 이거죠. 그럼 이것도 우리 아까 그 오토리그레션 모델에서 살펴봤던 방법하고 똑같이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x k 더하기 1은 다음 스텝의 상태 변수는 내가 선형 동역학 모델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a 곱하기 xk라고 모델링을 하고서, 그리고 내가 a를 골라내는데 어떻게 골라내고 싶냐면, 지금 데이터가 n개가 있으니까 요 합, 그러니까 얘는 i번째 시간에 내 모델의 예측치와 다음 스텝 예측치와 실제 데이터에 주어져 있던 그 다음 스텝 예측치, 아니 다음 스텝 실제 값과의 차이를 전부 다 모든 시간에 대해서 다 더해서 최소화하도록 하는 A를 골라내면, 이 모델이 잘 설명되는 데이터들을 잘 설명하는 모델 A를 골랐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거 써보면 뭐예요? x1 햇에서 를 바꿔서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x1 햇에서 x1을 뺐다는 게 뭐냐면 ax0에서 x1을 뺐다는 얘기. 그렇죠? 두 번째 차이는 ax1에서 x2를 뺐다는 거. 이런 게 이제 쭉 있는 걸 다 제곱해서 더한 거를 최소화하는 a를 골라낸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요 각각 한 줄 한 줄 써 있는 건 뭐예요? 이 벡터죠. 두 개짜리 벡터. x가 알파하고 q니까. 그러면 얘를
이 벡터들을 첫 번째 벡터, 두 번째 벡터, 세 번째 벡터들을 그냥 쭉 이렇게 쌓아보겠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n개까지 벡터를 그냥 옆으로 쭉 쌓았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2 곱하기 그러니까 2 곱하기 n개의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쌓아보면 ax0 빼기 x1 그리고 이게 한 컬럼이고 첫 번째 컬럼이고 ax1 빼기 x2 이게 n개의 컬럼이 이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겠냐면 얘네들만 앞에 따로 모으고 따로 모으면 ax0, ax1 이게 또 다른 2 곱하기 n개의 매트릭스고 이게 또 다른 2 곱하기 n개의 매트릭스죠. 이렇게 주어져 있는 그러면 왼쪽 거 다시 써보면 이게 뭐예요? a 곱하기 x0, x1 그래서 지금 얘는 보면은 요 놈은 2 곱하기 n개의 매트릭스인데 지금 우리가 최소화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이 2 곱하기 n개의 매트릭스 안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다 작았으면 좋겠는 거죠. 이 첫 번째 컬럼은 요 벡터의 크기인 거고 그러니까 요 레지듀얼의 크기인 거고 그게 이제 모든 시간에 대해서 다 작았으면 좋겠으니까 결국 요 매트릭스의 안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다 작으면 내 모델 A가 어, 실제 데이터를 실제 다이나믹 모델을 잘 설명하네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써볼까요? 이걸 트랜스포즈해서 써보면 이놈 트랜스포즈해서 써보면 x0 x0 각각의 데이터들의 트랜스포즈가 쭉 들어가고 여기가 A의 트랜스포즈가 들어가고 이런 상황에 그 매트릭스 놈 이제는 얘들이 이제 매트릭스가 되는 것이고 이제 매트릭스 놈을 미니마이즈하는 그런 문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매트릭스 놈을 우리는 뭐라고 정했죠? 그냥 매트릭스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 제곱합이라고 했죠. 그럼 이제 리스트 스퀘어 비슷한데 리스트 스퀘어랑 정확하게 맞지는 않죠. 리스트 스퀘어는 얘를 지금 A라고 하고 A 지금 있으니까 얘를 C라고 하고 얘를 뭐 D라고 해서 C 곱하기 어떤 벡터 빼기 D라는 벡터에 얘를 이제 미니마이즈하는 세타를 고르는 게 리스트 스퀘어 문제였는데 여기는 지금 세타가 매트릭스고 D도 매트릭스인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뭐 A 트랜스포즈를 뭐라고 할까요? X라고 부를까요? D도 매트릭스고 X도 매트릭스고 C도 매트릭스. 결국 CX 빼기 D의 매트릭스 놈의 제곱을 미니마이즈하는 X를 고르면 X를 트랜스포즈 해버리면 이제 내가 찾고자 했던 그 비행기의 형상과 비행 조건을 설명하는 그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이건 뭐랑 같죠? X를 각각 컬럼으로 이렇게 뜯어내. 지금 이 X가 이 데이터 X가 있어서 헷갈리는데 다른 걸로 쓰겠습니다. Y로.
예를 들어서 K까지라고 하면, 그리고 D도 컬럼별로 쪼개서 D1부터 DK까지라고 하면 CY1 빼기 D1의 제곱 더하기 각각 컬럼별로 이거를 다 풀어쓴 거랑 같죠. 그래서 요 놈하고 결국 이건 화살표가 아니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러니까 우리 얘를 위에 있는 줄을 미니마이즈 하고 싶었는데 걔는 결국에는 이 아래에 있는 놈으로 쭉 풀었을 수 있으니까 여기 보면 지금 y를 컬럼별로 쪼개놨기 때문에 이 첫 번째 텀은 y1하고만 관련이 되어 있고 두 번째 텀은 y2랑만 관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리스트 스퀘어 풀어서 y1 골라내고 두 번째 문제 리스트 스퀘어 풀어서 y2 골라내고, 그러면 쭉 y의 컬럼들 다 찾을 수 있고 델 트랜스포즈 해버리면 이제 내가 찾고자 했던 매트릭스 A가 되겠죠. 이거는 뭐 비행기 실험이 아니라 여러분들 뭔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뭔가 데이터를 받아서 그 시스템이 어떤 애인지 알아내고자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간단한 방법,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그냥 리스트 스퀘어 문제 여러 개인 거랑 똑같죠. 정확하게 오토리그레시브 모델은 아니지만 뭐 거의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은 걸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토리그레시브 모델 예제 살펴봤고, 이제 남은 부분 요 부분 이제 몇 페이지 안 되는데 우리가 데이터 피칭을 했을 때 그 폴리노미얼 피칭한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어떤 주어져 있는 데이터를 뭐 선형으로도 피팅해보고 2차식, 3차식, 4차식 여러 개로 해볼 수 있었잖아요. 이게 근데 차수가 높아진다고 해서 내가 문제 푸는데 어려울 게 하나도 없었죠. 그냥 데이터 매트릭스만 한 컬럼 한 컬럼 더 쌓기만 하면 뭐 더 복잡한 모델로 간단한 모델로 자유롭게 때려 맞추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보면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차수를 높이면 높을수록 당연히 주어져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제 잘 설명하는 솔루션을 얻을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무조건 차수를 높이는 게 맞느냐 하면 그때 어떤 얘기 잠깐 했었냐면 이 데이터에 보통 노이즈가 섞여 있거나 내가 모델링하지 않은 뭔가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계측에 뭔가 오류가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주어진 데이터를 정확하게 정확하게 맞춘다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적당히 일반화가 잘 되도록 맞춰주는 게 좋지. 예를 들어 그때도 우리 파이썬 예제에서 어떤 걸 해봤었냐면 이 문제를 여러 차수로 피팅을 해봤는데 얘가 한 6차, 5차인가 6차 정도 됐었고 얘를 한 뭐 50차 이렇게 해봤더니 이제 끝부분이랑 찌글찌글하면서 이제 지금 나타나 있는 파란 점들은 더 잘 맞췄지만 이게 과연 실제 이 데이터 밑에 깔려 있는 그 동력학을 그 밑에 깔려 있는 그 함수 관계를 잘 설명하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델을 검증한다고 우리 이야기하는데, 밸리데이트 한다고 검증한다고 하나요? 우리가 데이터 피팅을 통해서 리스크 문제를 풀어서 이제 모델 파라미터 세타들을 찾아놨는데 그게 얼마나 일반적인 상황에 잘 맞는지 이게 이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또 뭐랑 관련이 있냐면 우리 당뇨병 환자 이야기 했을 때 400명 환자 데이터 가지고 잘 들어맞는 뭔가 모델을 찾았잖아요. 근데 그 모델이 우리가 이제 모델을 학습할 때는 과거 환자 데이터들을 잘 설명하도록 파라미터를 찾았지만 실제로는 그 찾은 파라미터를 과거 환자에다 때려 맞추려고 찾은 게 아니고
실제로는 그 파라미터를 가지고 미래에 들어올 환자한테 맞춰봐서 이 환자가 1년 후에 어떻게 될지를 예상을 해주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과거 데이터밖에 없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에 잘 때려 맞도록 파라미터를 설정했지만 실제로는 미래 데이터를 잘 맞추기를 바라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미래 데이터에 잘 맞도록 할 것이냐 하는데 굉장히 간단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것처럼 과거 데이터밖에 없으니 그 400명 데이터밖에 없으니까 400명 데이터밖에 없으니까 400명을 잘 맞추도록 했지만 이제 미래 데이터에 대해서 잘 맞도록 하는 것이 실제로는 목적이고 그러면 미래 데이터는 없는데 그러면 미래 데이터에 내가 맞춰놓은 모델이 미래 데이터에 잘 맞을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미래 데이터가 없는데. 그래서 굉장히 똑똑하고 간단한 아이디어가 이 400명 데이터 있었잖아요. 그중에 300개만 떼어서 예를 들어서 300개만 떼어서 300명한테 잘 맞도록 모델을 피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떼어놨던 100개를 이제 학습할 때는 이제 100개는 안 썼던 거죠. 그러니까 그 학습 모델 입장에서는 100개가 미래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100개를 떼어놨다가 300개 가지고 학습시킨 애를 가지고 성능을 검증을 해보는 거예요. 잘 맞는지. 그래서 100개도 잘 맞으면 미래에도 잘 맞겠네라고 이제 적당히 예측을 할 수 있는 거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 300개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맞는데 100개 떼어놨던 거 검증을 해봤더니 100개는 훨씬 안 좋은 성능이 나오더라. 그러면 어떤 예상을 할 수 있냐, 어떤 추측을 할 수 있냐면 내 모델이 과거 300개를 너무 많이 잘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좀 더 일반성을 잃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어져 있던 데이터 가지고 학습은 시켰지만 실제 목적은 과거 데이터에 잘 맞도록 잘 맞는 걸 확인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다. 보이지 않았던 미래 데이터에 대해 잘 맞는 게 실제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과거 이제 데이터에도 잘 맞고 미래 데이터에도 잘 맞고 학습 과정에서 안 봤던 데이터에도 잘 맞고 하면 이게 좀 내 모델이 일반화가 잘 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이제 오버핏되어 있다. 과거 데이터에만 초점을 줘서 맞춰서 안 봤던 데이터, 미래 데이터에는 그만큼 성능이 안 나오거나 약간 안 나오면 봐주겠는데 뭐 터무니없이 안 나오거나 뭐 이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100개 데이터가 있는데 이 100개 데이터 다 가지고 학습을 시키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이 중에 랜덤하게 반만 골라내서 그걸 학습을 시키고 그 리스트 스퀘어로 학습을 시키고 그 찾아낸 파라미터들 가지고 학습 안 시켰던 남겨뒀던 50개 데이터에 대해서 다 맞춰봐서 거기 다 입력 출력 다 있으니까 맞춰봐서 비교를 해보면 잘 맞네 아니네 할 수가 있겠죠. 뭐 그러면 이 두 부분으로 이제 쪼개서 학습에 쓰고 검증에 쓰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보통 이제 트레인셋이라고 하고 뭐 테스트셋, 트레인셋은 이제 학습에 쓰이는 데이터 그리고 테스트셋에는 이제 검증에 쓰이는 데이터 아니면 밸리데이션이라고 했으니 밸리데이션 셋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뭐 나름이 되겠습니다. 이제 너무 학습 데이터를 너무 적게 만들면 데이터가 적어서 뭐 좋은 피팅을 찾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일반적으로는 뭐 이렇게 많이 쓴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설계자 나름 반반 나누는 사람도 있고 70% 30%씩 뭐 이렇게 나누는 사람도 있고 근데 나눌 때 잘 나눠야 되겠죠. 이게 반반을 나누는데 이 100개를 반반 나누는데 여기 전반부에서 반을 학습에 쓰고 후반부에서 반을 테스트했으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잘 랜덤하게 골라내든지 이렇게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밸리데이션 셋에 테스트 셋에 잘 맞는지는 어떻게 확인해 보면 돼요? 그냥 테스트 셋에 다 실제 출력값 있으니까 출력하고 내 모델이 예측한 출력하고 비교해 보면 되겠죠.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것도 폴리노미얼
그 다항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피팅하는 문제인데 200개 데이터가 있나 봅니다. 녹색이 이제 200개인데 이 중에 100개를 랜덤하게 뜯어서 학습에 쓰고 뭐 그랬나 봐요. 지금 여기 보인 건 이게 한 200개 돼 보이는데 뭐 하여튼 그 100개를 뜯어서 학습에 쓰고 나머지 100개를 가지고 이제 그 검증에 쓰고 뭐 이랬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차수를 키워가면서 여기 차수를 키워가면서 내 모델 피팅 성능 이거는 이제 내 모델과 그러니까 y 햇과 내 모델 출력 y 햇과 실제 출력 y와의 그 RMS 결과들을 비교해 본 건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차수가 낮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차수가 높으면 더 잘 맞는 결과가 나오겠죠. 이런 우선 이 트레인셋에 대해서만 보겠습니다. 파란색 트레인셋에 대한 그 학습 성능, 그러니까 그 예측 모델의 예측 성능을 살펴봤더니 당연히 그 선형으로 피팅한 것보다는 쿼드레틱 피팅한 게 더 잘 맞을 것이고 차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결국에는 학습 성능,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에 대한 예측 성능은 계속해서 좋아질 거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죠. 차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꼬불꼬불해가지고 이 꼬불꼬불하게 돼서 여기 있는 이런 데이터 같이 꼬불꼬불한 것들을 막 지나가도록 피팅을 할 수가 있을 테니까 결국 그 트레인셋에 대해서는 차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성능은 좋아진다는 걸 예상할 수 있는데 테스트셋에 대해서는 이게 굉장히 일반적인 결과 그래프예요. 보면 검증셋은 사실 내가 학습에 쓰인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수가 너무 높으면 이게 점점 이제 높아지게 되면 오히려 테스트 성능은 이제 안 좋아지게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머신러닝에서 문제를 그 모델을 학습시키다 보면 뭐 어떤 머신러닝 문제든지 간에 항상 만나게 되는 이런 현상인데요. 그러니까 검증셋에 대해서 해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차수가 높은, 그러니까 모델 복잡도가 복잡해지면 모델이 복잡해지면 어느 정도까지는 복잡해질수록 모델이 복잡해질수록 예측 성능이 좋아지지만 너무 복잡해지면 쓸데없이 트레인셋에만 데이터를 잘 끼워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쉽게 다른 말로 이제 오버핏하기 때문에 일반화 성능은 점점 더 안 좋아지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여기 보면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 테스트셋에 대한 결과를 보면 정말 어느 정도까지는 한 5차 정도, 6차 정도까지는 성능이 좋아지다가 차수를 더 높이면 트레인셋에 대한 성능은 좋아지고 있는데 테스트셋에 대한 성능은 오히려 더 안 좋아지게 되고 아마 얘를 더 키우면 얘는 급격하게 이제 안 좋아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모델을 이 예측 모델을 만드는 목적은 결국 뭐냐면 이 빨간색이 좋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훈련은 이걸로 시키지만 안 본 데이터, 이제 미래에 올 데이터를 모사하고 있는 이 빨간색에 대한 성능이 좋길 바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로 해야 되겠어요. 얘랑 그 디그리가 6차 정도 되면 아주 그 테스트 성능 가장 좋잖아요.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고 좀 더 복잡한 모델로도 피팅해 보고 그래서 이제 검증 성능을 가지고서 내 데이터는 6차 모델로 피팅하는 게 가장 좋겠네. 이런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뒤에도 뭐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얘는 이 데이터들이 막 이렇게 있으면 아까는 테스트셋, 트레인셋 반반 나눴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지금 여러 조각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뭐 텐폴드라고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1번 셋, 2번 셋, 3번 셋, 4번 셋 이렇게 나눈 다음에 모델을 4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을 빼고 2, 3, 4만 가지고서 트레이닝 시키고 1번 가지고 검증을 하면 한 모델 만들 수 있겠죠.
그다음에 2번을 빼고 1, 3, 4만 가지고서 트레이닝 시키고 2번 가지고 검증을 하면 또 하나 이제 모델이. 그래서 이 네 가지죠. 하나 빼고 나머지 가지 학습을 시키니까 네 가지 서로 다른 모델을 놓고서 이 밸리데이션 성능이 가장 좋은 애를 골라내겠다. 여기는 우리 그때 살펴봤던 집값 예측하는 모델, 집값 예측하는 모델도 집값 예측하는 모델에서 이 데이터 이게 700개 데이터를 5폴드로 나눠서 첫 번째 폴드는 뭐예요? 첫 번째 데이터셋, 첫 번째 데이터셋 빼고 트레인 시켰던 이 세 가지 파라미터를 찾았고 그때 트레인 성능과 테스트 성능 비교를 해본 겁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그 5셋에 대해서 하나씩 빼고서 다 똑같이 모델을 만들었더니 다 다른 모델이 나왔죠. 당연히 트레인 셋이 다르기 때문에 계산된 결과는 뭐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해서 트레인 결과, 테스트 결과 다 쭉 살펴보고 여기서 뭐 고르면 좋을까요? 5모델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트레인 에러에 대해서는 얘가 제일 좋고 4번 모델이 제일 좋고 테스트 에러에 대해서는 5번 모델이 제일 좋고 그러면 얘를 골라야죠. 테스트 셋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 본 데이터에 대해서 잘 동작하는 애를 골라내는 게 목적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뭐 딥러닝을 하든지 머신러닝을 하든지 굉장히 많이 이 학생들 아마 대부분이 그런 경험을 이제 하게 될 텐데 거기에서 꼭 이제 거치게 되는 지금 과정들이 내 데이터셋을 가지고서 쪼개가지고 뭔가 해보고 검증해보고 사실 이건 리니어 알지브라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그 이제 머신러닝 이야기 잠깐 하게 되고 이제 뭐 결국에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하시게 될 거니까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이것도 뭐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인데 우리 그 예측 모델이 어떻게 표현이 됐었죠? 예측 모델이 P개의 베이시스 펑션들을 만들어 놨었고 그 베이시스 펑션은 내가 정한 거였고 걔들의 선형 조합으로 내 예측치가 나타난다. 이렇게 모델을 만들었었는데 근데 베이시스 펑션 우리가 어떤 걸 썼어요? 그 당뇨 같으면 그냥 데이터에 있는 거 썼죠. 인풋 데이터에 있는 성별, 뭐 나이, 몸무게 뭐 이런 거 썼고 폴리노미얼 피팅 같으면 내 입력 데이터의 제곱, 세제곱, 네제곱 뭐 이런 거 썼어요. 그러니까 그 내 입력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 베이시스 펑션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피처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게 이제 피처 그러니까 내 있는 데이터들을 가공해서 이 피처를 만들게 되는데 이 피처를 만든다는 게 결국 이 베이시스 펑션을 만든다는 거죠. 어떻게 내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가공해서 피처들을 만들어낼 것인가 베이시스 펑션들을 정의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때 제가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당뇨병 이 모델에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성별, 나이, BMI, 혈압 이런 것들이 여기 로 데이터에 그냥 다 있던 수치잖아요.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 그때 제가 무슨 얘기 했었냐면 혈압 같은 경우는 낮은 사람 만약에 혈압이 10 증가할 때 그러니까 혈압이 아주 정상인 사람이 혈압이 10 증가하는 거랑 혈압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 혈압 10 증가하는 거랑 당뇨병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이 모델은 혈압이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똑같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좀 보완하려면 혈압에다가 제곱을 한 놈을 이제 또 다른 걸로 붙여서 뒤에다가 베타 11 곱하기 혈압의 제곱 넣어주면 모델은 어떻게 피트할 수 있겠어요? 그냥 혈압의 제곱을 아까 요 X 매트릭스 여기에다가 요 사이 하나 더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이야기들 이렇게 해서 있는 데이터들 가지고 모델의 뭐 성능을 좀 더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피처들을 잘 가공을 해서 넣어주는 게 중요한데 거기 이제 몇 가지 방법들 이야기하고 예를 들어서 이건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건데
사실은 여기서도 쓰여야 되는데 여기 보면 성별은 숫자가 1, 2이고 혈압 같으면 100, 보통 100 좀 아래부터 해서 150, 막 이 정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숫자들의 범위가 달라요. 입력 데이터들의 범위가. 어떤 것들은 뭐 지금은 100배 정도 차이 나는데 그거는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들은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다루다 보면 아예 로 데이터 자체가 스케일 자체가 뭐 10,000배씩 차이가 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데이터들 결국에는 컴퓨터가 이 문제를 리스크 문제를 풀어주게 되는데 컴퓨터가 그 결국엔 걔는 그 숫자가 작은지 큰지 스케일이 어떤지 잘 모르고서 다루기 때문에 같은 숫자들로 처리하면 결국에는 항상 컴퓨터가 계산을 하면 이 수치 에러라는 게 존재합니다. 수치 에러보다 수치 에러 정도 그러니까 컴퓨터가 다룰 수 있는 그 수치 에러까지 더 이상 뭔가 바뀌지 않으면 그냥 다 똑같은 걸로 처리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수치 에러 이런 스케일들이 다른 데이터들을 그냥 똑같이 취급을 해버리면 똑같은 그 솔버에서 막 풀어버리면 수치 에러 때문에 굉장히 뭔가 옳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경우에 얘처럼 원래 데이터를 내 전체 데이터들의 평균 값과 표준 편차 값으로 이렇게 쪼개버리면 이렇게 이제 한번 가공을 해준다는 거죠. 이 XI를 그대로 쓰지 않고 XI들의 그러니까 다 체중, 혈압들의 내 가지고 있는 400명의 혈압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한 다음에 이렇게 표준화해버리고 정교화한다고도 부르고 표준화한다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럼 이 숫자들은 이렇게 처리된 숫자들은 보통 뭐 1 근처에 플러스 마이너스 3 근처에 그런 숫자들로 바뀌겠죠. 그러면 이제 모든 피처들이 다 저가공을 하고 나면 다 비슷한 범위의 숫자 안에 들어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치 에러, 컴퓨터가 계산하는 수치 에러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가 있죠. 이렇게 처리를 한 다음에 계산 결과에서는 다시 요거에 역연산을 해주면 원래 데이터들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로그 변환을 해주는 경우 로그 변환을 해준다는 의미는 뭔가요? 로그는? 로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도 아까 크기랑 이제 비슷한 얘기로 볼 수 있는데 어, 내, 내 데이터에 들어있는 뭐죠? 내 데이터에 들어있는 어떤 피처가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변할 때 지금은 다 비슷한 것들이지만 그러니까 한 피처가 예를 들어서 이 S1이라는 피처가 어떤 데이터는 0.01 뭐 근처에서 있고 어떤 데이터는 막 100만 그러니까 어떤 환자에서는 그 막 100만씩 나오기도 하고 이러면 그거는 100만 그렇게 큰 100만이라는 숫자를 이게 단순히 표준화를 해버리면 100만 그 큰 숫자들의 포커스가 맞춰져서 굉장히 작은 숫자들은 또 다시 또 뭐 수치 에러라든지 그런 데서 또 무시될 수 있거든요. 근데 로그를 씌워버리면 그런 효과가 많이 줄어들죠. 로그는 넓은 범위의 숫자들을 다 좁은 범위로 다 모아주는 거니까.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어떤 데이터 전처리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전처리 방법이 되겠고 마지막 이건 뭐예요? 하이로 피처. 하이로 피처.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 함수 어떻게 생겼나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x1을 b보다 이게 뭐야? x1 빼기 b가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그렇죠? 그거에 맥스 0하고의 맥스를 취한다니까 이런 피처인 거죠. 여기 이제 x1이면 이쪽이 맥스 x1 빼기 b 하고요. 여기가 이제 b. 그러면 이거는 x1에서 뭘 남기겠다는 거예요? x1에서 b보다 큰 애들은 어떤 영향을 주겠다고 하는 거고 b보다 작은 애들은 무시하겠다고. 예를 들면 아까 우리 당뇨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당뇨 문제에서 나이가 어떤 피처로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 나이 또래는 나이 한두 살 어리고 크고가 당뇨에 큰 영향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갓난애기나 여러분들이나 갓난애기나 여러분들이나 나이가 당뇨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저 정도 되면 이제 한 40 넘어가면 나이가 많을수록 뭔가 당뇨에 대해서 안 좋은 그게 있어요. 그래서 내 나이들을 당뇨 문제에서 그 나이를 그대로 쓰지 말고 여기 이 데이터에는 근데 이제 나이가 꽤 있는 사람들만 데이터들 이게 있어서 이 처리를 안 해도 되지만 만약 여기 이제 갓난아기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이제 이런 효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나이를 예를 들어서 뭐 40, 나이 빼기 40에 맥스를 취한 이 하이 피처들만 골라내서 피팅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선형 연산 아니잖아요. 전부 다 비선형 연산인데 얘는 선형 연산이고 비선형 연산인데도 우리 지금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 리스트 스퀘어 모델을 쓰는데 문제가 없나? 당연히 문제가 없죠. 이 비선형 연산을 해서 얘네들이 결국 어디로 들어갔냐면 A 매트릭스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결국 내 예측 모델이 우리 리니어 리그레션, 선형 모델 피팅 문제, 리스트 스퀘어로 선형 모델 피팅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뭐 어떤 경우냐면 내 모델의 출력이 내 모델이 내가 찾고자 하는 파라미터 세타에 애파인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A 매트릭스 곱하기 세타 빼기 P 뭐 이렇게 표현이 되면 되는데 이 비선형 연산은 그냥 A 매트릭스의 숫자 내가 그냥 비선형 연산해서 A 매트릭스 그냥 숫자로 들어가는 거니까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건 반대. 오른쪽은 뭐예요? X1 빼기 A는 이렇게 생겼고 그 중에 그 중에 뭐예요? 그 중에 민을 이렇게 했죠. 얘가 X1이고 A이고 이거는 이거는 어떤 데 써먹으면 되겠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성적을 예측할 때 여러분 나이 또래 다들 나이 또래가 비슷한데 만약에 저같이 나이 많은 사람이 여기 이제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이 나이와 학습 능력의 상관관계가 보통 30살 정도까지는 비슷하다고 합니다. 근데 30살 넘으면 그때부터는 뭐 새로운 걸 공부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져서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적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고. 그런 경향이 많다고. 그러면 내 나이에다가 30 가지고서 로우 피처를 뜯어내고 그러면 30살 이상은 뭔가 이 30살 이상은 학습 능력에 뭔가 네거티브한 효과가 있는 것이고 30살 이하는 나이가 영향을 안 주고 뭐 이런 모델을 표현할 수 있겠죠. 뭐 뒤에 있는 이야기 집값 만드는 이야기인데 뭐 어떤 피처들을 어떻게 만드냐면 하이 피처 뜯어내고 로우 피처 뜯어내고 그리고 그 주소 가지고서 뭐 골라내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뭐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경우들이라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에서 맞춰도 될 것 같은데요. 세 가지 이야기 했는데 첫 번째는 저번 시간의 연장으로서 그 AR 모델 피팅한 거랑 비슷하게 선형 동역학 모델에서 그 다이나믹 매트릭스 A를 추정하는 거 간단한 예제로 살펴봤고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아까 여기에서 입력 데이터 U 뜯어냈는데 이거 집어넣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한 이야기는 우리 이 수업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이제 지금 이 뒷부분은 우리 리스트 스퀘어가 응용이 되는 분야, 그중에 특히 이제 머신러닝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머신러닝 부분에서 굉장히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데이터 처리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데이터 처리 방법 아니면 모델 검증 방법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중에 아마 졸업하기 전에 머신러닝 모델 한번 안 돌려볼 사람 없을 것 같은데 그때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이런 것들을 하시게 될 거예요.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면 좋겠습니다. 시간 많이 남아서 뭐 더 질문 있으신 분들 여기서 남아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이게 차이가 가장 작은 게 아니, 차이를 작은 걸 고르는 게 아니고 나는 여기에서 테스트 셋에 대한 에러가 가장 작은 모델이고요. 이 지금 네모 하나하나가 다 모델이잖아요. 네네. 나는 그러니까 이 테스트 에러가 가장 작은 애 중에 네. 얘랑 비슷하잖아. 보면은 사실 요놈하고 테스트 에러는 비슷해요. 네. 비슷한데 그럼 둘 중에 하나 골라도 되는데 얘보다는 얘가 더 모델이 복잡하죠. 네. 그러니까 차수가 더 네. 높으니까. 근데 똑같은 성능이면 단순한 모델을 고르는 게 더 맞으니까 얘를 고르고. 이 차이가 작은 걸 고르는 거예요. 테스트 셋 에러가 작은 것 네. 중에 단순한 게 더 낫다는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400개의 자료가 있을 때 300개를 트레인을 하고 100개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모델을 만들죠. 그렇게 해서 얘네들 비교했을 때 나오는 에러가 테스트 에러잖아요. 비교한 게 아니고 이 모델을 가지고 모델의 원래 X 데이터 매트릭스라고 Y라는 출력이 있어서 이거 문제는 데이터 얘를 최소한 세트를 이제 여기에는 모든 데이터 세트들이 다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 A를 이 랜덤한 컬럼들 랜덤한 로드를 풀어내서 A 트레인 Y 트레인 그러니까 트레인 셋만 따로 뜯어내면 아까 테스트 셋과 트레인 셋에 대해서 요거 두 개 따로 만들 수 있어요. 데이터를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X 데이터로 모여 있는 거고 Y 데이터로 모여 있는 거고 그거를 랜덤하게 두 조각을 내서 그러면 이게 따로따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뭘 하겠다는 거냐면 학습은 A 트레인 얘를 최소화하는 Y 최소화하는 패턴을 보이거든요. 그리고 검증 테스트 셋에 대해서 이것도 곤란한 뭐이
이거는 미니마이즈 작도로 인간의 테스트라고. 그러면 테스트 셋에 대해서 그 세트엑스 워크와 이걸 계산을 해보면 이 벡터는 뭐냐면 테스트 셋 출력하고 이게 벡터. 내 모델이 테스트 셋 입력에 대해서 출력한 경우에 이 수치는 뭐냐면 내 테스트 셋에서 떼어낸 데이터에 대한 내 모델의 성능입니다. 그래서 요게 작은 거, 요게 작은지가 그러니까 얘를 출력해 그려놓은 게 여기에서 지금 파란색을 그려놓은 게 파란색이 얘를 그려놓은 거 빨간색은 얘를 그래서 얘를 작게 만드는 게 목적. 얘가 빨간색인데 그렇지. 작게 만들어 그린 게 이 그림에서 이게 지금 네모 하나하나가 다 모델인데 다른 차수의 내 모델인 거잖아요. 그 중에 가장 작은 게 지금 6 정도에 있는 요 네모인 거죠. 이 정도. 그럼 이 차이로 고르는 게 네,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이게 아니라 네. 그 제일 작은 값으로. 네. 아, 근데 차이도 사실은 뭐 아예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아까 근데 직전 학생도 그걸 물어보던데 야 설명을 좀 잘못했는지. 근데 결국에는 이 차이보다는 그 빨간 테스트 성능이 가장 작은 걸 보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